그래서 그 함무라비 시대의 함무라비 법전은 이제 바빌론의 통치자가 함무라비였기 때문에 바빌론을 지도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디에 있습니까? 우르기라고 하는 아까 지점이 보이죠? 유프라테스 강에서 쭉 거슬러 올라오면은 중간쯤에 와가지고 바빌론이 있다. 거기 보면은 지류가 많이 있잖아요. 물의 흐름이 상당히 복잡해져요. 그건 결국 뭐냐면 이 지역이 농사짓기에 대단히 편리한 지역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영토가 그 정도 면적이 됐을 때도 상당히 넓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때도 이미 기원전 1792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1750년에 함무라비 제국의 영역이 표시되고 있는데 그거는 어디입니까? 저 페르시아만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유프라테스 강의 한 중간쯤까지가 다 이미 함무라비 제국의 영토였음을 알 수가 있네요. 굉장한 제국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렇게 복잡한 법률 체계가 발달하게 됐던 것이다. 사회가 매우 세분화됐고 문자라고 하는 것도 사용의 범위가 폭이 아주 넓어졌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게 됐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한 이 바빌론은 결국 신의 권위에 도전을 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바빌론에는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건물을 짓고자 높은 탑을 쌓았다. 즉 다층 건물을 만들었다 그거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바벨탑이라고 부르죠.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물을 것 같아요. 교수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빌론 사람이 아닌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 기록에 바빌론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왜 나옵니까, 여러분? 왜 나오냐면 그 바빌론이 영토를 확장해서 이스라엘 지역까지를 침략해서 소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빌론으로 잡아갑니다. 그게 이제 이른바 역사에서는 바빌론 유수라고 말을 하죠. 바빌론에 가서 갇혀서 지냈다, 노예 생활을 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빌론의 사정을 알게 된 거고 그것을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록인 구약 성서에 적어놓은 겁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의 역사죠. 그런데 바로 그런 오리엔트의 문자 생활, 오리엔트의 문화가 오리엔트에 국한되지는 않았던 것이 분명해요. 그것이 이제 영향을 줘서 고대 이집트에도 문자가 사용되게 됩니다. 이 문자는 아까 여러분이 보신 점토판의 글씨하고는 많이 다르죠. 어떤 점이 달라 보입니까?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는 새 그림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네요. 거의 한 칸 한 칸이 다 문자인데 문자마다 새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거의 모든 문자에. 아까 점토판에는 없었던 현상이죠. 그 다음에 또 유형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이 문자판은 이게 지금 파피루스에 적은 것인데 아까 점토판하고 어떤 변화가 보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큰 변화가 세 가지쯤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문자가 원리는 같을지 모르지만 같습니다. 사실은 상형 문자라고 하는 점에서 원리는 같은데 형태가 많이 달라졌다 하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이 문자를 쓰는 여백에 여러 가지 색채를 이용한 그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토판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죠. 점토판 위에 어떻게 색채가 있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냐면 매체가 달라졌다는 거죠. 오리엔트 지방에서 사용하는 점토판 대신에 이제 이집트에서는 파피루스에다가 적기 시작했기 때문에 파피루스 위에다가는 색깔을 입힐 수가 있었다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당연하게 바로 그 파피루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색채를 사용하게 됐다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재질이 다르다. 재질이 어떻게 달라요? 파피루스는 얇습니다.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은 식물의 잎사귀죠. 식물의 잎사귀인데 파피루스라고 불리는 식물의 잎사귀인데 그런데 여기서 좀 설명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체가 달라진다는 것은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지식혁명의 차원에서 우리는 지식혁명이 초점 논점이니까요. 지식혁명의 차원에서 굉장한 변화를 수반한다. 왜? 점토판은 두껍죠. 점토판은 무겁죠. 점토판은 많이 들고 다니기가 어렵죠. 점토판은 한 곳에 보관을 할 수는 있지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는 좀 불편하죠. 그런데 파피루스는 어떻습니까? 파피루스는 얇은 잎사귀이기 때문에 같은 면적에 훨씬 많은 지식을 갈무리할 수 있죠. 말하자면 점토판은 1메가바이트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같은 공간에 파피루스는 1기가바이트 또는 1테라바이트를 저장할 수 있다. 그럼 그것이 얼마나 그 사이의 지식의 확산과 지식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칠지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요. 여러분 이것이 영어가 되면 파피루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파피루스라는 말에서 페이퍼가 나왔다. 페이퍼를 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종이라는 말의 원래 말이 이집트 말의 파피루스다. 그 다음에 이 파피루스라는 말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변형된 영어 단어가 됩니다. 그게 바로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이블은 성서를 바이블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파피루스에서 나온 말이다. 즉 종이라고 하는 이야기다. 그게 가장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종교적인 서적이 알고 보니까 그 이름이 파피루스인 것이다. 그럼 결국 종이의 주된 용도가 무엇이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서양에서 종이란, 즉 기록이란 종교적인 기록이 으뜸이었다. 그리고 그런 종교적인 기록에서도 가장 정점을 찍은 것이 이집트에서 나온 파피루스였다. 그 점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종이의 어원이 된 파피루스는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의 잎사귀들을 모아서 이렇게 잘 짜가지고 판을 만든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종이라고 하는 건 파피루스 잎사귀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펄프 재료를 이용한 것이죠. 비슷한 원리이긴 하지만 차원 높게 가공된, 파피루스보다는 한 차원 높게 가공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인데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구상 어디에서나 사용하는 이러한 종이들은 그 원형이 파피루스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한지에 있어요. 한지. 즉 중국의 한나라에서 기원전 2세기경에 이미 종이를 만들어서 쓰기 시작했어요. 채륜이라고 하는 중국의 내시가 만들었다고 하지만 오늘날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종이를 쓴 것이 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륜은 종이를 발명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백과사전 같은 데서는 종이를 발명했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아마 종이의 역사에서 기술의 혁신을 가져왔던 한 사람이 채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발명은 아니다. 그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종이를 쓰게 됨으로써 지적혁명력이죠. 지적혁명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난다. 종이는 가볍습니다. 그리고 종이는 보관이 쉽습니다. 그리고 종이는 많은 글씨를 우리가 그 위에 쓸 수 있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종이는 훨씬 더 정교한 문장, 훨씬 더 긴 내용을 체계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점토판에다가 대하소설 쓸 수 있겠어요?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점토판에다가 굉장히 복잡한 수식의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종이 위에는 할 수 있죠. 점토판에다가
군사적인 전략, 또 인간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적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기는 가장 중요한 것만 추려서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종이가 되면은 달라지죠. 매체가 달라지면은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컴퓨터를 쓰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훨씬 많은 내용을 저장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격의 영상 자료들도 편집해서 하나의 문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문자의 발명이라고 하는 것도 지식혁명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쳤지만은 그 문자를 기록하고 보관하고 또 저장하는 방식의 혁신이 지식혁명의 사실은 거의 핵심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문자를 강조하는지, 왜 매체를 그렇게 강조하는지 되게 이해가 되시죠? 파피루스 얘기였습니다.